자, 개별성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개별성 동그라미 안 쳐드렸죠? 자, 어디로 가시냐? 50페이지 가도록 합니다. 50페이지. 거기 보면 1번. 자, 개별성의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이 정도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는 인접성 들어갑니다. 인접성. 다섯 번째, 인접성. 인접성은 왜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생긴다고요. 예?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소위 경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봐요. 건물 이렇게 지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이거 깎아내라 그래요. 난리 납니다, 이거. 응? 네, 그래서 소위 경계 문제 항상 발생합니다. 소유의 경계 문제 발생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 토지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변과 어울리게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빈민촌인데 여기 땅값도 싸다 그래가지고요. 평 아주 넓게 토지를 구입해서 여기다가 고급 빌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건축비도 못 건져요. 그렇겠죠? 주변과 어울리게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 협동적 이용이 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봐요. 인접, 이건 알겠죠? 붙어있죠? 지가 뭐예요? 토지. 협동이 뭐예요? 함께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변과 어울리게 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거기 벌써 등장하는데 뭐 적합의 원칙이라는 이런 거 관련이 있어요. 이 다음에 배울 얘기.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뭐 또 적으려고 그랬어요? 집을 못 간다니까 머리가 커져서. 자, 이거 봐요. 지금 내가 봤더니 주변이 주거지에서 주택 지었어. 일단 잘했죠? 잘했잖아요. 주변과 어울리게 했으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 핵시설 들어옵니다. 폐기물 처리장 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 토지를 파서 옮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외부로부터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이 생태공이 들어와가지고요. 내 땅값이 막 몇 배로 들 수도 있죠. 이렇게 유리한 작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주변 환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 비경제적 어떤 요인에 따라 유리한 작용, 외부 경제라고 해요. 뭐라 한다? 외부 경제. 불리한 작용은 외부 불경제. 뭐라 한다? 외부 불경제. 이걸 다 묶어서 외부 효과를 합니다. external effect, 외부 효과. 자, 이런 외부 효과는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인접성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주변에 핵시설이 들거나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피켓 들고 나가요? 나갑니다. 부성하라. 맞습니까? 그래. 그런데 주변이 개발돼서 땅값이 10배로 올랐어요. 그럼 피켓 들고 나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자, 개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해 줄게. 그 대신 개발 이익이 생긴다면 그래서 너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되겠다.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이런 이득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늙지 않는 소득인가요? 뭔데?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개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사회적 환수의 근거가 된다. 개발 이익 사회적 환수의 논리적 근거가 돼요. 논리적 근거. 자, 여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적 또 대체. 용도 대체를 또 가능하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아까 여기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자, 개별성을 생각해 봐요. 개별성을 생각하면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안 되겠네. 할 수 없이 용도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은 인접성을 생각하면 야, 비슷한 놈들이 붙어 있겠네. 그러니까 용도 대체가 또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개별성을 생각하면 할 수 없이 용도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은 인접성을 생각해 보면 용도 대체가 또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람 그렇게 밉다가 월급 통장에 돈이 탁 찍히면 어때요? 그렇게 이쁘잖아. 선물 사줘. 그렇게. 이것도 가져봐요. 자, 개별성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물리대체한테 할 수 없이 용도대체를 고려하는데 인접성 생각하면 어때요?
또 용도 대책 가능하겠구나. 그다음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역 분석. 아까 저기죠. 부동성의 마지막이 뭐예요? 부동성의 마지막이 뭐예요? 인접성과 연계되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중요한 것은 뭐 요거하고 뭐 요건데, 자, 교재 찾아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접성은 어떤 걸 보냐면 3번, 4번, 6번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됐죠? 나머지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머지는 뒤에서 배워, 뒤에서. 오케이?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뒤에 자세히 배워.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니까 적재성, 가격성, 비약성, 지역성 이거 있죠? 출제된 적 없성. 뭐 출제되나? 자, 넘겨볼까요? 이제 이문적 특성 들어갑니다. 이문적 특성. 자, 이겁니다. 이거 이문적 특성. 지금 출제가 거의 뭐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자, 봅시다. 일단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용도로 병합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로 분할하는 걸 말하죠? 그럼 토지가 용도의 다양성을 지니게 돼요.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용도를 선택해서 이용해야 될까요? 가장 바람직한 용도를 선택해서 이용하면 무슨 유형이라고 부를까요? 최유효 유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유형의 성립 근거가 된다. 최근에 출제된 사례인데 이거 또는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시험은 이것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거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 자,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를 다양한 것을 도와줘요. 지원하는 역할하고. 용도의 다양성은 뭐 최유효 유형의 성립 근거, 판단 근거가 된다. 지금 여기에 최근에 출제돼서 이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나는 신분이 노비인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비야. 공부 열심히 해, 안 해? 그런데 나 신분이 노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 그럼 어떡할래?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될 수 있을 때 그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니까. 용도가 한정돼 있고 바꿀 수 없다면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평생 노비로 살아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토지도. 이해하셨어요? 자, 노비 이야기 하니까 잘하냐? 자, 그다음에 이게 병합 보도록 합니다. 병합. 분할 볼게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 서석의 토지를 한 1000평 가지고 있어요. 1000평. 이 토지가 강남이 0.1평, 강원도 0.2평, 해남 땅끝마을이 0.3평. 의미가 없어. 같이 있어야지, 같이. 이렇게 규모가 커져서 생산비가 절감되거나 이익이 커지는 이런 효과를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Economies of Scale.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규모의 경제. 그럼 병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모의 경제를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일본에서는 이 병합 합병에 관한 이론이 좀 발전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병 증가라고 합니다.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플라테이지 현상, 어셈블리지 현상. 플러스는 획지란 뜻이고요. 플라테이지 그러면 획지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셈블은 조립하다 뜻이에요. 출제된 적 없어. 제가 보기에는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 노트도 적혀 있고 기본수 적혀 있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그게 넘어가. 그다음에 분할. 이건 어때요? 수천만 평의 토지를 한 가지 용도로 이용한다? 이거 곤란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용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법의 국토기획위원회 법률을 보면 용도, 지역지구 이런 거 배우시죠? 꼭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용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요? 규모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줄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할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도를 다양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은 이 다음에 우리 입지론을 배울 텐데요. 거기서 적지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단어를 여기서는 이해하고 끝나는 걸로. 자, 봅시다. 지 그러면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이 토지가 이미 있는데 적당한 용도 어떤 걸 적용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론을 뭐라 그래? 적지론이라 그래요. 이 다음에 이제 입지론을 배울 텐데 입지론은 이런 겁니다. 입지론 설립자에다 땅지자예요.
어떤 땅을 선택할까 이거예요. 어떤 땅에 서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를 찾는 작업이고 여기는 뭐요? 용도를 정하는 작업이에요. 이 다음에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는 뭐요? 적재료를 근거가 된다. 이 정도. 됐죠? 네, 이 정도만 합니다. 견제 찾아서 뭐 적재료 찾으면 밑줄 하나 그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물리적 절대 위치가 변해요. 인문적 상대적 위치가 변해요. 인문적 상대 위치가 변합니다. 절대 물리적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그거 뭐예요? 인문적. 그럼 뭐 따라서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인간이 개입되면 꼭 저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자, 국토성이나 뭐 지역성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갖는 어떤 지역의 토지를 지역성을 지녔다고 해요. 또 끝. 이렇게 해서 인문적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출제는 토지 특성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파생적 특징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때요? 좀 어려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사탕이 들어있는 병에 사탕을 마음껏 가져가니까 많이 움켜쥘수록 빼갈 수가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빼가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빼가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로는 강의를 1, 2, 3, 4 이렇게 강의 진행이 되면 거의 이론이 강의 노트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기본서 많이 읽으세요. 알겠죠? 기본서 가끔 오타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 노트는 오타 없습니다. 강의 노트는 오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요. 예? 자, 이제는 뭐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총론했죠? 총론. 이제는 우리 경제론 할 겁니다. 경제론 할 건데, 아참, 우리 강론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네, 자, 여러분 62페이지 펴봅니다. 62페이지 폈어요? 그 오른쪽이 색깔 있는 공간이죠?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강론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돼 있죠? 경제는 돈입니다. 돈이라 생각하세요. 경제는. 그러면 돈을 중심으로 물건을 살 사람, 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은 항상 말썽을 일으켜요.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이런 공적 부동산 활동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안정됐네요. 돈 벌어야죠. 투자합니다. 투자. 근데 자금이 부족해요. 융통해야죠. 금융입니다. 금융. 자,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토지를 개량해서 건물을 완성했어요. 개발입니다. 개발. 분양하고 임대해 줄 수도 있는데 분양해 버렸을 때는 뭐 새로운 소유가 생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임대를 해 줬을 때는 어때요? 관리가 들어가야죠. 그죠? 관리. 그래서 요것들이 강론에 해당돼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감정평가로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뭐 한다고요? 경제로. 경제로.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경제론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돼요. 시장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기초거든요. 그래서 경제론 오늘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듣고 아주 열심히, 오케이? 자, 일단은 학교를 좀 끝내야 민법도 좀 그거 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아웃라인 잡아볼게요. 물건을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수요자라고 해요. 파는 사람을 뭐라 하고요? 공급자. 이따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수요자 마음을 수요 이렇게 할 거고 공급자 마음을 공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변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자, 그래서 물건 가격이 저 수요랑 공급량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주된 역할을 해요. 여러분 값이 싸거나 비싸거나 그러면 사고자 하는 거 판매하고 양이 막 요동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아요. 저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을 막 건드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변해요. 변해서 시장에서 둘이 딱 만나면 우리가 이제 이거 균형이라고 해요. 근데 균형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변하면 또 이게 막 변해요. 그래서 오늘 수요자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수요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개념상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걸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공급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둘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과 다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까지 오늘 학습을 합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재밌을 것 같죠? 네.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가격하고 이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여러분 교재를 열어보시고요. 자, 수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요는 수요자 마음을 나타내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demand라고 합니다. demand. 그래서 이니셜 요 D는 필요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수식을 썼고요. 자, 우리 상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라 그래요. 여러분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서비스를 구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입 또는 임차가 되겠죠. 하고자 하는 욕구 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구 의도.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건 유량을 말해요. 이따 설명합니다. 두 번째,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주의할 게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따가. 세 번째, 유효 수요 개념이란 겁니다. 유효 수요. 자, 한자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사전은 일사자에다 앞전자예요.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는 수요의 앞에 유효가 붙었죠? 이펙티브. 자, 구입할 능력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 구매력이 있는 걸 말한다. 구매력이 없는 자가 시장에서 공급자가 흥정을 한다. 공급자가 상대를 안 해줍니다. 어떤 거린께서 명품백 전시장 앞에 서가지고 사장님, 그 루이가 싼 빗동 얼마예요? 그 채널 얼마예요? 고찌 얼마예요? 비오는 가루동 얼마예요? 삐에르 가르댕. 그러니까 공급자 관심 갖는다 안 갖는다? 구매력이 없는 자가 시장에서 공급자하고 흥정할 이유가 없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아파트가 10억인데 가진 돈이 8억밖에 안 돼요. 아직 유효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당 대출을 받았네요. 그럼 2억을 대출 받았겠죠? 주택을 지으면 구입할 능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땐 유효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 대출로 자금을 확보한 자도 누가 될 수 있다? 유효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일단 여기. 요게 꼭 요즘 한 문제씩 내고 싶어하는 그런 파트예요. 유량과 저량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는 제가 부른 대로 합니다. 어디를 펴시냐면 강의 노트 테마 20번을 봅니다. 강의 노트 테마 20번을 보고 적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림에 그려놨으니까 적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볼게요. 저수지예요, 저수지. 저수지가 뭐예요?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라는 뜻 아닐까요? 자,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있니 했더니 100만 톤 이러면 봤더니 수익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물이 유입되고요, 유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물이 막 유입되는데, 유출되는데 이것은 물이 얼마나 몇만 톤이나 유입되고 유출되니? 그랬더니 유입이 한 20만 톤 되지? 이러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왜? 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20만 톤 유입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유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만 톤 유출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좋아요. 싱크대 알아요? 싱크대? 그 콩글리시지만 이건 싱크대. 싱크대에서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물을 이렇게 담아놨더니 100리터 들어있어요. 그 수도꼭지를 틀면 어때요? 물이 막 쫙 나오죠? 몇 리터 유입되느냐 그랬을 때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분당 20리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초당 10리터 한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사례를 또 씁니다. 한 선생은 소득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억. 1억? 10년에. 우리가 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기간을 말해야 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시급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양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선생님 통장에 돈 얼마 있어? 그럼 뭐예요? 기간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궁금해요? 500원. 자, 그래서 지금 봐보면 여기 봐요.
요거 뭐예요? 고여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절약이라고 합니다. 절약. 그래서 영어로 스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정 시점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흐르는 양이죠? 흐를 유자를 써서 유량이다. 이렇게 하고 플로우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일정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정 기간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개념이에요. 아셨죠?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저수율은 얼마로 바뀐다? 좋아, 이렇게 하면 금방 안다. 여러분, 통장에 원래 100만 원 있었는데 오전에 20만 원 입금시켰다가 오후에 10만 원 찾았어. 그럼 얼마 남아? 하여간 돈은 밝혀, 돈은. 돈 이야기는 금방 알아. 110만 원, 110만 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110만 톤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통장 잔고가 110만 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입출금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입과 유출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유입은 얼마 된 거예요? 순유입은 10만 톤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루에 10만 톤. 이것도 유량이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저량의 변동분 이것도 유량이다 이 말이에요. 저량 변동분도 뭐라? 유량. 변해야 뭐 저량이 변하지.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태초에 이 지구, 토지는 말이죠. 본래부터 존재했다고 봅니다. 아니 뭐 몇 억 년 됐니? 우리 몰라. 원래 붙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 인간이 개입되면서 나타나는 모든 저량은 유량의 결과물이에요. 아파트 왜 생겼어요? 신축해서 2, 3년 동안 신축해서 만들고. 아파트 왜 주로 철거하니까. 그러니까 저량은 무슨 결과물이다? 유량이 결과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경제이론상 유량이 중요해, 저량이 중요해? 유량이 중요하다, 유량이. 아니, 통장 잔고를 늘리려면 소득이 있어야 늘어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 유량 개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의를 쓸 때.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저량 개념은 그렇다고 없다, 있다. 있다. 일정 시점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요도 주택 뭐 유량 수요, 저량 수요 이렇게 나누는데 유량 수요 같은 게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량이고 저량 수요 일정 시점 이런 표현으로 바꿀 뿐이에요. 기간 개념하고 일정 시점 개념으로 나눠서 말할 수도 있어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그래서 교재 66페이지 이제는 보도록 합니다. 66페이지 보니까 66페이지 보니까 뭐 유량 개념 그래가지고 뭐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박스 보니까 코 체크라고 있죠. 그거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니까 뭐 유량, 저량 나와 있고, 자, 유량의 사례들이 뭐가 나와 있냐면 뭐 순영업 소득 뭐 이런 거 1년간 순영업 소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생략하더라도 기간을 언급해야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간을 언급해야 의미 전달되는 것은 뭐라 부른다? 유량. 연간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저량 들어가 볼게요. 주택 재고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기간을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통화량입니다. 이 통화량이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이 통화량은 간평사 회계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착각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량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일정 시점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 이렇게 합니다. 일정 시점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는 말을 써놨으니까 당연히 저량이지 이렇게 하는데요. 출자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현재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 그러면 현재란 말 이렇게 해버리고요. 유통 그러니까 유통? 유량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어떡할 거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이걸 이제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통화량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가 한반도 전체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여러분 호주에 돈을 다 꺼내봤더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10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10,000원 여기 빌려줬어요. 그래도 100만 원이죠? 10,000원 갚았어요. 그래도 100만 원이죠? 유통되고 있는. 그게 통화량입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시킨 대로 하세요. 강의 노트에도 이거 적혀 있을 텐데 여기다 꼭 적어야 될 게 저금통 이렇게 하세요. 통화량은 무슨 개념과 같다? 저금통과 같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통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금통에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흔들어 봐요. 안에 돌아다니겠죠? 그래도 100만 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통화량 그럼 무조건 뭐라고? 저금통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저금통.
그리고 그 표 밑에 봐요. 저량의 변동분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유량이다. 말씀드렸죠? 순유의 유량이다. 그거 밑줄 하나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나와 있나요? 찾았어요? 이건 테마 21을 보도록 합니다. 테마 21. 21 찾았습니까? 21페이지가 아니에요. 테마 21, 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주택 유량과 저량 나와 있는데 유량, 수요량, 유량, 공급량,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주택 저량 볼게요. 주택 저량, 수요량, 일정 시점 불고 가로를 쳐놨어요, 제가.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자, 뭐라고요? 현재.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일정 시점 대신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출제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현재란 말로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 저량 공급량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 시점 현재 시장이 뭐 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근데 아까 유량 공급량은 뭐예요? 일정 시장에 공급되는 그 말이에요. 뭐 건축하고 있는 뭐 그런 걸 말해요. 기간 동안. 존재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존재가 공급인가요? 네. 여러분 자판기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청약을 기다리는 것으로 배웠잖아. 민법에서. 그런 말 안 해요? 아니 편의점 봐요. 물건들 진열해놨죠? 그게 뭐예요? 공급된 상태예요. 우리가 가서 집어들면 뭐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존재한다고 해서 공급량을 말합니다. 잊지 마세요. 존재한다면 공급량을 말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배웠나요? 유량, 저량 배웠죠? 그런데 잠깐 안타깝게 말이죠. 시험에 이 스톡 이렇게 여기 플로우는 지금 출제를 한글로 안 했는데요. 스톡이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서 스톡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영어도 안 적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안 적어서 이것은 문제다 그렇게 일을 제기했더니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영어를 안 적고 한글을 이렇게 적더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물풀처럼 줄줄 흐를 유. 스톱은 고스톱 할 때 비슷하네요. 스톱은. 스톱 멈춘다, 고여있다, 저량 이렇게 하세요. 뭐 방법이 없네요. 자, 저량은 뭐라 한다? 스톱. 유량은 플로우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량, 저량을 정리했어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구매하고자 이러면 뭐 그냥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소득 같은 거 기간을 말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말해야 한다. 그래서 수요 공급도 유량, 저량으로 나눠요. 자, 이제는 배울 게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영어로 function입니다. function. 그래서 함수와 관련된 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테마 22 보면 있죠? 테마 22.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자,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라 하냐면 원인이라 그래요. 원인. 근데 이 원인은 독자적으로 변하는 변수라 해서 독립변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변하면 여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얘가 변하는데 종속됐다 해서 뭐라 한다? 종속변수 그래요. 변수예요? 상수예요? 변수하고 상수 구분할 줄 아시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변수는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답하지 마요. 자, 근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놀라지도 않아? 항상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의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질문 좀 하시고 존재감을 더 느끼게. 근데 뭘 알아야 질문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자, 그래서 지금 함수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수요함수라는 게 있어요. 수요함수. 수요함수라는 게 뭐예요? 수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원인과 결과관계예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봅시다. P라는 이니셜을 좀 쓰는데요.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 price. 영어할 필요 없고요. Q라는 요 이니셜 쓰는데 이건 quantity. 양을 나타내는 이니셜이에요. 영어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고스톱 치면 P가 돈이 돼, 가격. 우리 주부님들 양푼에 숟가락 밥 비벼 먹어, 양. 이렇게 합시다. 알았죠? 자, P는 뭐? 가격. Q는 양.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수요함수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까 저 D가 뭐라고 했어요? D. 수요량 나타낼 때 표현하고요. 여기다 D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수요량, D를 여기다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 수요량 바로 이렇게 써요. 근데 재화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X라는 재화 종류를 정했습니다. X라는 물건의 수요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D자도 수요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입을 벌려요. 응? 목적 보이죠? 배고픈가 봐. 수요. 그냥 그렇게 해요. 뭐 디맨드 알아서 뭐 할 건데. 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자, 수요를 배웠고 수요량 그럼 뭘까?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량을 나타낸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모르겠죠? 네, 그렇게 있다 합니다. 이따가 자, 펑션. 펑션입니다. 함수. P 들어갈게, P. P 뭐예요? 이거 아까 했잖아. 가격. 뭐 X라는 물건의 가격인 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불러요. 해당 상품의 가격이다 라고 합니다. 해당 상품의 가격이에요. 자, 봅니다. 이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가격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그럼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격이 비싸지거나 싸지거나 하면 여러분 마음이 들썩거립니다. 맞습니까? 비싸지면 좀 덜 사고 싶고 싸면 더 사고 싶죠.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인이자 무슨 변수? 독립변수. 여기는 뭐예요? 결과자 뭐? 종속변수. 종속변수가 수요량이고 이게 독립변수예요. 아시겠죠? 자,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물건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 가격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점원이 불친절해 안 살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나서 더 살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값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기도 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정부가 금리를 인하합니다. 아파트 사야지 대출받아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게 들어갑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소득입니다. 영어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테스트 기호 선호. 예를 들면 요즘 아파트 살기 편하더라. 그럼 어때요? 단독주택 팔고 아파트 이사 갈 수도 있죠? 아파트 수요량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가격 이런 것도 있어요. expectation, relative, 대체적 보완제 가격, 이자율, 정부의 정책, 에스트라이스라. 알겠습니까? 요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외에 다른 요인. 다른 요인. 그러니까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독립변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대표 주자. 해당 상품 가격 하나를 톡 넣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외의 다른 요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따 그래프를 그릴 때도 해당 상품 가격과 해당 상품 수요량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이따가 그래프를 그릴 때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독립변수는 무수히 많다. 원인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로 생각한다? 해당 상품 가격이다. 자, 종속변수는 뭐예요? 여기서는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지금 오늘 처음 듣는데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술적 방식. 말로 풀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적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기하학적 방식. 그래프. 자,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그러면 아픈 추억이 많죠? 그래서 우리 그 형님들이 꼭 그래. 선생님, 그래프 그거 꼭 해야 합니까? 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제가 그래프 자체도 출제되고요. 그래프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익곡수 우하향한다, 우측이도 한다,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초등학생 취급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초등학생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초등학생 맞아요? 네. 오리? 네. 참새? 네. 그런 심정으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왜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지식,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눈높이를 맞추자면 초등학생에 맞추면 초등학생. 자,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좌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처음 갔어요. 이렇게. 자, 봅니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종축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종축. 이것은 횡축이랍니다. 횡축. 그러니까 종횡무진할 때 그거예요. 종은 매달아서 종축,
횡단보도 바닥에 깔려있어, 횡축. 오늘 집에 가서 횡단보도 건너면서 횡축 이렇게 건너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리고 시험 문제 3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걸 Y축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여기는 X축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횡축이 X축이고요. 종축이 Y축이에요. 다인 것은 이건 길게 늘어졌죠? 이건 옆으로 펼쳐졌죠? 길게 Y축 늘어졌고요. 됐죠? X축은 옆으로 이렇게 퍼졌고요. 됐죠? 안 좋아? 그렇게. 자,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X축, Y축 이런 표도 쓰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1, 2, 3, 4 분면이 있는데, 자, 여기 가운데 요거 0일까요? 아니면 알파벳 5일까요? 0 같은 물어봤겠어요? 알파벳 5입니다. 오리지널 포인트. 그래서 원점이라고 불러요. 0점이 아니라. 0점은 여러분 체중계 맞출 때 쓰는 거고, 이게 뭐라고? 원점 그럽니다. 우측, 좌측 모르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이 뭐예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자, 봐봐. 거기도 대답을 다 안 하고 있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누가 이제 앞에 우측 하니까 이제 좌측 하는 거지. 우측, 좌측 모르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래서 우측이 오른쪽이고요. 좌측이 왼쪽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우하향한다,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초등학생 여러분? 네. 아, 국민학생이 있죠? 국민학교. 아, 소학교? 소학교 놓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죠.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나는 왼손잡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왼손잡이는 잘 판단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숟가락 어디 들어요? 이쪽? 다행이다. 그러면 됐어요. 자, 숟가락 든 손이 우측이에요. 다행인 게 숟가락을 전체 읽어볼게요. 수우가락. 우측. 알았어요? 자, 숟가락 든 손이 뭐라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측, 수 이렇게 하고 드시기 바래요. 오케이? 우측. 우측, 좌측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하는 아세요? 모르는 분 손 들어봐. 상하. 잘 몰라? 위쪽이 상, 아래쪽이 하. 이렇게. 아, 기초 작업 끝났습니다. 아, 참 힘들다. 자, 이제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봐요. 제가, 자, 잠깐만. 이거 더 해야 되겠네. 자, 원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양이 늘고요. 이쪽 양이 줄어요. 그런데 요 왼쪽은 안 다뤄요. 이번에 내가 물건 샀는데 마이너스 100개 샀다. 그게 무슨 뜻인데? 말이 안 돼. 맞죠? 그 물건 가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0원이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안 다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지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장점이 있어요. 좌표가. 자, 이건 뭐냐? 야, 그 물건 가격이 단위당 100이라면 100달러도 좋고요. 100만 원이어도 좋아요. 단위는 무시하겠습니다. 10단위, 10개. 우리가 이제 가끔 단위란 말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는 개 이렇게 하면 돼요. 10개, 10단위. 오케이? 단위당 가격이 100일 때 이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량이 10단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최대량. 이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10단위를 구입한다면 단위당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100인데 이건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그럼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가격일까요? 최대 가격일까요? 응? 정확하게 해봐. 뭐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줏대 있게. 자, 모르면 말하지 말고 최대, 최소. 자, 우리가 이제 최소라고 했을 때 선생님 지불하는 사람은 좋게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가격은 공짜예요. 살 수 없어요. 그 물건 필요한 사람이 단 1원이라도 낸다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시장을 경쟁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뭐라고? 최소 가격. 자, 지불하죠 무슨 가격? 자, 아니 최대 가격. 제가 최소 가격이었습니다. 최대 가격. 최소 가격은 공짜예요. 최대 가격. 이상 지불할 수 없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수정하려고요. 수정한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렇게 됐어.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수요 정의 바로 처음 몇 페이지인가요? 펴봐요. 어디 있냐면 65페이지 있죠? 찾으셨어요? 65페이지 펴봐요. 수요 가격 등의 개념이 있죠. 1번 수요 가격이란 소비자가 최소한 지불이 아니라 최대한. 최소한이 아닙니다. 지불할 때는 뭐예요? 최대. 지불 받을 때는 최소예요.
공급자가 집을 받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백지수표예요. 오케이?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최소 가격이 되는 겁니다. 양은 둘 다 최대량이 맞습니다. 양은 둘 다 최대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됐어요. 이제 알았어. 자, 수요자가 많이 지불한다면 최대 가격이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싸졌어요. 근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지면 물건을 더 구입하려는 의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 소득이 줄면 구입할 능력이 또 떨어지죠. 만약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고 분석해요. 안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을 모르고 문제를 보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다 보니까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몰랐죠? 중요한 사실을. 주어진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을 생각하면 돼, 안 돼? 그걸 생각하면 답이 여러 개 나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황희정승입니까? 너도 옳다. 니도 옳다. 안 돼요. 다시 한번. 시험 문제는 항상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뭐 하더라 보고 낸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봅시다. 여기.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렇게 많은데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요인은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 보고. 안 그러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Other things being equal, ceteris paribus 라고 합니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요인은 뭐 하라 보고? 동일하다 보고. 그러면 제품이 질이 낮아졌나요? 아니라니까. 값이 싸졌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X란 물건 말고 Y나 Z를 사도 되나요? 안 된다니까. 여전히 이 물건을 산다고 전제해. 한 번만 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요인은 뭐? 동일해. 질도 동일해. 돈이 남다 해서 다른 물건 사서도 안 돼. 이걸 여전히 구입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값이 싸졌어요? 더 산다? 덜 산다? 하나 더 사요? 그럼 몰라요. 얼마나 더 살지는. 그래서 더 산다. 알았습니까? 더 산다. 양은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적 개념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다가 10개를 물건을 사놨는데 값이 하락하자 방문 열어보니까 15개, 20개로 막 늘어나고 그래요?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야, 수요자 너는 말이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해당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나는 더 살 마음이 있어. 이걸 나타내. 실제로 구매한 양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저 사전적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됐네요. 수요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일정 기간 유랑 개념 주로 쓰고 사전적 개념이요. 유효수요라 했잖아요. 이제 설명이 됐어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만약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150 비싸졌어요. 비싸졌어. 다른 모든 조건을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 보고. 더 산다? 덜 산다? 덜 산다. 이게 수요자 마음이라니까. 수요자 마음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점을 3개 찍었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이런 점들이 나타날 거예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게 되면 선이 탄생합니다. 점의 연결은 선이라 그래요. 선의 연결을 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엇의 연결이 선이라고요? 점의 연결이 선이에요. 수요자 마음을 나타냈죠? 그래서 수요란 말을 일단 붙여주고요. 선이라 하되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선을 알겠는데 왜 곡선이냐고. 네 지금 직선을 그랬잖아. 근데 왜 곡선이라고 그러냐고. 직선은 곡선이 포함돼요. 곡선 중에 곡률이 0%일 때를 특별히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곡선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곡선이 직선을 포함으로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바보처럼 무조건 곡선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 꼭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꼭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곡선은 직선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선 모양은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런데 생긴 걸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수평이라 수직이 아니죠.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물어봐요. 수요곡선은 수요법칙이 성립한다면 무슨 모양이냐고 물어봐요. 우측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뭐라 부르냐? 우하향한다 라고 해요. 뭐 한다? 우하향한다. 선생님 좌상향 안 됩니까? 예, 돼요. 근데 잘 안 써요. 우리가 종이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면 종이 찢어지잖아.
그래서 되게 우하향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특징을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자 양이 늘었죠?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 점의 연결이 선이니까. 오케이?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양이 늘어서 이렇게 해요. 수요량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수요량이 증가. 그러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데 우하향 이동하였죠? 그 다음에 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양을 줄이려 하죠? 그래서 수요량의 감소 그럽니다. 양의 감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상 좌상에 이동한다. 원인이 뭐예요? 독립변수. 해당 상품의 가격. 오케이? 정석변수가 뭐예요? 수요량. 이게 수요곡선 탄생이에요. 재밌죠? 자, 요 기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쉬는 시간.